안녕하세요. C 플러스 인터내셔널의 현학봉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지난번 동영상에 이어서 국토교통부가 올해 2019년도죠. 1월 8일 날 발표한 제5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국내외 건설 경기 동향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국내 건설 경기는 좋았으나 앞으로는 좀 잘 안 될 것 같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난번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여기 뭐 건설 투자 수주 이게 뭐 부진하고 투자도 줄고 수주도 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지난번 동영상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요 표 왼쪽에 있는 요 표 있잖아요. 잘 안 보이실 텐데 2000년부터 2017년도까지의 건설 수주 추이 통계청이 발표한 요 내용을 제가 설명드릴 때 뭐라 그랬냐면, 우리나라 건설 시장의 그 규모, 수주액을 기준으로 해서 따져보는 건데요. 최근에 130조에서 140조 규모를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130조, 140조의 그 규모 중에서 우리 정부 예산으로 하는 거, 우리가 세금 낸 돈으로 하는 거, 그 부분은 30조에서 4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130조라고 하게 되면 그 중에서 30조만이 정부 예산으로 하는 거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전체 건설 시장의 크기는 민간이 주도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요. 그 민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게 주택이잖아요. 주택이 우리 건설 시장을 끌고 왔다. 이렇게 그 말씀 좀 드릴 수 있는 건데, 앞으로는 올해 2019년도, 뭐 2020년도 쭉 앞으로는 지금까지와 같이 주택 건설이 그렇게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좀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130억 중에서 30억 빼면 한 100억 정도를 담당했던 그 민간 부분이 이제 건축 쪽에서, 주택 쪽에서 이제 줄은 것만큼 감소할 거다. 우리 건설 시장의 규모가. 그 다음에 이제 SOC 예산 추이, 이것을 감안할 때 건설 경기 조정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우리 정부 재정으로 하는 거는 30조밖에 안 되고요. 그 중에서도 SOC 예산, 우리 기반 시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도로, 철도, 뭐 항만, 뭐 이런 것들이요. 그걸 이제 SOC라고 하는데, 그 SOC 예산은 그 23조, 16년도에, 17년도에 22조, 18년도에 19조, 뭐, 이제 올해 한 8천억 늘어가지고 좀 올라가는데, SOC는. 올라가는데, 이 SOC 예산이 지금 뭐 늘고 줄고 해봐야 2조, 3조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그거는 우리 전체 국내 건설 시장에 영향을 이렇게 주지 않습니다. 2% 정도? 한 뭐 많아봐야 3% 정도? 예, 그러니까 SOC 예산이 뭐 늘고 줄어가지고 이것이 우리 전체 시장 규모를 흔든다. 이거는 좀 안 맞는 얘기 같아요. 고용 동향을 보면, 요거는 그 취업자 수, 지난번 동영상에서도 이거 말씀드린 건데요. 우리 이제 건설 그 취업자 수는 약 한 200만 명 정도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전체 취업자 수가 2600만 명 정도 되니까 우리 인구는 한 5천만 명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천만 명 중에서 취업자 수는 한 2600만 명.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건설 취업자 수는 약 한 200만 명. 예. 이건 이제 좀 예민하죠. 그 취업자 수는 지금 취업이 많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근데 요거는 나중에 5차 계획,
세부적인 내용에 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강조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또 내 생각을 좀 이야기하도록 해볼게요. 그 다음에 해외건설 수주는 이제 이것도 줄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그냥 보합세로 가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잘 나갔을 때 2007년도에 이제 해외건설 으쌰으쌰 해가지고 400억 불, 그 이전까지는 100억 불 미만이었어요. 예, 그러다가 2010년도인가요? 2010년도죠. 700억 불로 최고치를 달성했고, 그 다음에 600억 불 이상, 650억 불 이렇게 쭉 가다가 15년도, 16년도, 17년도, 18년도에 이제 300억 불 밑으로 또 떨어졌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으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난번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전체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그런 해외 건설 시장의 규모를 한 5천억 정도 본다 그랬잖아요. 그 수준으로 보면 그 중에서 우리가 한 10%, 적극적으로 보면 한 500억 정도 좀 희망을 해보는 건 또 어떠냐. 근데 저희가 이제 10%까지 가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한 300억 예상을 하는데 올해. 그런데 조금 우리가 좀 희망적으로 기대를 하자면 조금 더 해서 한 400억 정도까지 가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저는 조금, 이건 뭐 업체들이 잘 해줘야 되는 일이지만 뭐 정부가 이래저래 해갖고 애써봐야 되는 일은 아니죠. 예. 어쨌든 희망적으로 좀 한 400억까지는 한번 해보자. 이런 바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주가 잘 안 되는 게 국토부는 금리 인상, 저유가, 그 다음에 우리 기업이 잘 못하는 PPP 이 사업이 이제 증가함으로써 우리가 먹거리를 찾는 게 좀 힘들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PPP야 뭐 최근에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이걸 별개로 한다 하더라도 금리 인상 저유가 이거는요 매년 단골 손님이에요. 야, 아직도 저 핑계를 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금리 인상되고 저유가 이거 되면 우리 그 기업들은 뭐 못 먹고 못 사나?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물론 금리 인상이나 저유가가 각 그 발주기관, 해외에 있는 발주기관들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영향을 끼치는 인자인 것만은 확실하고, 그렇게 되면 발주가 줄어들겠죠. 그럼 먹거리가 주는 것은 당연한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나가주는 건설시장, 해외 건설시장 규모는 한 5천억 대요. 먹거리는 뭐 지금 금리 인상이나 저유가 이 핑계 이제 좀 그만됐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업체들의 실력이죠. 업체들이 수주해올 수 있는 실력, 이 수주해올 수 있는 실력이라고만 하면 저가 저가 투자를 가니까 그게 아니고 정말 기술력, 원가 관리 능력, 계약 관리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한 펀더멘탈을 좀 우리 고민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실력 가지고 해외를 한다? 저는 답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하고 있는 300억? 이것도 진짜 잘하고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게 될 때가 올 것 같아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제는 좀 더 이런 핑계 대지 말고 이런 것들이 요인이긴 하지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이제는 핑계 안 되는 어떤 그러한 정책 기조, 그리고 우리 업체들은 전략, 이런 것들을 좀 세우고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또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글로벌 건설 시장은 확대되고 있다고 쓰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2019년도 세계건설 시장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서 약 16.6조 불. 이거는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 세계건설 시장의 크기가 5천억 불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11조 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요거는 IHS라고 하는 기관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가져온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요 11조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해외 국가들의 국내 해외를 다 합친 정말 전체 세계의 먹거리, 건설 먹거리. 근데 그 전체 건설 먹거리가 그 해외 업체들에게 열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우리가 해외 건설을 얘기할 때는 요 수치를 쓰는 거는 좀 안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대부분 다 인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은행 그 자료를 보니까 중국 빼고요. 중국은 조금 침체될 거다 경기가. 나머지들 있지 않습니까? 미국 포함해서 선진국들, 유럽 국가들, 그다음 신흥 국가들 전부 다 경기 그냥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건설 시장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다만 우리가 이제 얼마나 먹느냐 이제 이런 건데 지금 국토교통부의 판단은 우리 주력 시장인 동남아, 중동 동남아 이거는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수주를 많이 한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이제 중동으로 갔다가 최근 이제 동남아 쪽으로 오는 뭐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많이 진출하고 있는 그 지역이에요. 그 중동 동남아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게 트렌드가 뭐냐면 PPP. 이게 뭐냐면 PPP라고 하는 것은 퍼블릭 정부죠. 퍼블릭이니까 프라이빗 민간이죠. P는 파트너십. 요거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부와 그 다음에 민간이 서로 협력을 해서 어떤 사업을 끌고 가는 건설 사업을 끌고 가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이제 PPP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정부가 돈이 없어서 재정으로 할 수 없는 사업들을 민간에 끌어들여서 네 돈 가져와서 해봐라. 근데 민간은 돈이 없으니까 은행 끌어들이고 뭐 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 그러니까 이제 자기 돈 투입해서 하는 거니까 그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PPP 사업 같은 경우는 운영까지가 항상 따라 붙습니다. 왜냐면 운영해가지고 자기가 투입한 돈을 끌어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20년, 30년 운영기간을 같이 가지고 가는 그런 사업 형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그 국가들이 이런 형태의 사업을 선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고 저도 그런 추세에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PPP 사업 같은 것들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국가도 그쪽에 집중해서 좀 지원해주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가져가야 될 거고요. 나중에 이제 이게 나오겠지만 우리도 그런 것들을 도와주기 위한 조직을 만들었죠. 카엔드라고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한 1년 정도 됐나요? 아직까지 실적은 없고요. 아마도 올해부터는 뭐 어떤 실적을 낼 것 같은데 이것도 나중에 그 카엔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의 판단은 도급사업 위주로 진출하기 때문에 수주 실적이 급감했다. 이건 안 맞는 얘기 같아요. 아까도 자꾸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먹거리는 지금 여기 보자. 자기 스스로도 세계건설 시장은 양호한 성장세고 11조에 11조. 이게 PPP 사업이 11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말 되겠죠. 또 내가 얘기했던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그 세계 건설 시장의 크기 5천억 불, 예. 그게 뭐 PPP 이게 이것으로 이렇게 뭐 그게 안 되면 그게 우리한테 못 오는 그런 떡이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EPC 사업 이게 사실은 우리의 실력입니다. 요 EPC 사업으로 진출해도 먹거리가 없는 게 아니고 많아요. 많은데 우리가 잘 못하는 거는 사실은 거기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이 그렇게 아직 갖춰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이거는 뭐 업체에 따라서는 반발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지난번 동영상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게 여기 있네요. 여기 보면 해외건설 수주 여기 보면 2014년도 뭐 15년도까지도 괜찮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예. 어쨌든 14년도까지 660억 불, 650억 불 이상을 이렇게 해오다가 지금 17년도, 18년도, 16, 17년도에 300억 불 밑으로 떨어졌고, 작년에 이제 320억 불 간신히 메꿨죠. 예, 이건 수주입니다, 수주. 매출이 아니고. 예. 그런데 요렇게 그 2007년부터 막 잘 해왔던 요 기간 동안에 우리 업체들이 엄청난 손해를 봤어요. 뭐 다 손해봤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거의 대부분이 해외건설 산업은 손해보는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 업체들이 이제 정신을 차렸다. 그래서 수익성 위주의 사업을 이제 선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수주 실적이 좀 줄어든 어떤 그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좀 더 합리적인 분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뭐 다른 나라 국가들에 대해서는 뭐 잘했다는 거니까 프랑스, 독일, 스페인은 잘했다. 뭐 이런 건데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다만 이게 보면 유가 하락 등에도 불구하고 유가 하락 핑계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나라 국가들은 우리도 유가 하락 핑계 안 되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부가 우려하듯이 뭐 이런 그런 핑계 이건 안 맞잖아요. 서로 안 맞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런 국가들은 잘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저유가 기조 때문에 이런 평가, 수주 회복은 뭐 안 될 거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진짜 펀더멘탈을 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분석을 하실 때도. 그 다음에 스마트 건설 기술을 활용한 신시장 선점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거는 뭐 맞는 얘기고요. 뭐 4차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디지털 기술 이것이 이제 건설산업도 그 디지털 기술이 끌어가는 이런 쪽으로 발전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스마트 시티 이것도 이제 세계 건설 시장의 이제 화두인데 이것도 우리 이제 이건 우리가 먼저 시작하지 않나요? 유비쿼터스 해가지고 그러다가 잘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도 이제 스마트 시티 이렇게 말을 바꾸고 했는데 실적 있나요? 예. 말은 스마트 시티 하는데 이게 좀 이것도 이제 문제입니다. 예. 여기 보세요. 스스로 쓰고 있듯이 구글, 테슬라 등 이건 IT 기업이잖아요. 이 스마트 시티는 지금 처음에 국가적 대응에서도 얘기했지만 디지털 기술 이렇게 했잖아요. 예. 이게 정보를 가지고 이제 노는 그 세상이 됐다라고 하는 거고, 그럼 정보를 가지고 노는 것들은 이런 IT 기업들이 이제는 주도해 가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국토교통부 이것도 건설이다라고 해가지고 국토교통부가 이제 안 놀려고 하는데 자기 거라고 해가지고 그런 하드웨어잖아요, 그죠? 네, 건설은 이미 저런 것들은 이제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건설도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도 뭐 삼성전자나 뭐 KT나 뭐 SK나 이런 그 IT 쪽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좀 더 정신을 차리고 이런 쪽의 영역을 높여나가는 이제 그런 노력들을 아마도 하고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국토부가 하드웨어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자꾸 그것을 규제하고 컨트롤하고 관리하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것을 주도권을 쥐느냐, 예, 이 문제보다는 어떻게 세계 건설 시장에서 스마트 시티를 먹을 수 있느냐, 예, 경쟁할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 국가도 어떤 정책을 만들어내고 지원을 하는 어떤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시티. 여기 있네요. 2.2조 달러 스마트 시티가. 예. 이거는 굉장히 큰 시장이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이거 스마트 시티, 이거 시간이 자꾸 가긴 하는데, 스마트 시티, 이거 우리나라에서 해봤나요? 뭐 CCTV 달고 그거 관리하고 뭐 이런 거 말고, 물론 스마트 시티를 정의하는 것도 굉장히 시장마다 다 틀리게 정의를 하고 다른 기술을 가지고 이걸 스마트 시티라고 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세계 건설 시장에 내놓으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뭔가를 보여줘야 되지 않나요? 그런 그 모델 시티를, 우리 한국형 스마트 시티는 이런 거다. 뭐 한국형 스마트 시티를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이게 통할지 안 통할지는 또 다른 문제이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의 그 IT 기술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접목을 시켜가지고 우리 한국은 우리 고유의 어떤 그런 스마트 시티를 이렇게 해봤다. 이러한 시범 사업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서 실질적으로 적용을 하고 그 경험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뭐 좀 이런 것들을 정부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마지막 기술 개발은 뭐 BIM은 이미 뭐 우리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예. 이런 거고. 지금 요 다음은 벨첨으로 붙어 있는 주요국의 건설 정책 방향에 대한 얘기인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간 것 같아가지고요. 주요국의 건설 정책 방향하고 나머지 부분 문제점 분석은 또 다음 동영상으로 미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